네, 이슈로 보는 오늘날의 유럽과 에스프레소의 콜라보 에피소드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심지영 교수님께서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정리해 주셔가지고 약간 개괄적인 변화들을 크게 정리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영 교수님 준비되셨으면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슈로 보는 오늘날의 유럽에서 1강의 그 유럽의 개관, 그다음에 유럽이 통합하고 분열된 그런 역사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을 개관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개념들, 뭐 유럽이란 어떻게 형성되었고, 뭐 유로존, 유럽연합, 쉥겐, 막 여러 가지 단위들을 제가 설명하는데요.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그 회원국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서론으로 이제 무엇이 이모저모 바뀌었는가를 살짝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하고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유럽에 오래 있었고요. 유럽에서 느낀 변화는 앞에 다른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그 두 가지 굵직한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프랑스에 굉장히 오래 체류했는데, 프랑스는 사실 좀 지저분하기로 유명한데,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손을 자주 씻고, 프랑스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볼키스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경계하는 막 이런 문화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가 굉장히 그 4차 산업 시대의 여러 가지 뭐 모바일 그런 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뒤떨어졌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봉쇄 기간도 길고 하면서 뭐 터치하지 않는 이 카드 결제라든지, 그다음에 비대면 문화, 난 안 만날 테니까 체크인을 해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거의 미슐랭 레스토랑이 그냥 우버로 배달되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동네 슈퍼마켓도 이제 정말 총알 배송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삶의 지형을 바꾸어 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나 학우님들 모두 지금 동의하시겠지만 너무 비행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이코노미로 가는 것이 막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또 물가 상승, 그다음에 사람들이 재택근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파리가 또 지대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 보르도까지 막 이사를 가서 떼제베 2시간이면 다닐만 하다, 막 이런 그 러쉬로 이제 막 파리의 그런 젊은 보보족들이, 부르주아 젊은이들이 보르도까지 이사를 가서 저택에서 사는 막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유럽의 보복성 여행으로 공항이 마비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앞서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두운 도시 야경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는 게, 이 외국인 이민국 혹은 뭐 영주권, 체류증 이런 거를 갱신할 때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이 약간 마비되어 있어요. 네, 이제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이민국이나 이런 데서 비자가 안 나왔어, 뭐 체류권 갱신이 안 됐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자, 그다음에 8번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유럽의 여러 정당들이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푸틴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타도하고 있었는데, 예, 저는 그 유학했을 당시에 이 길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학생들한테 그냥 좀 딱하기도 해서 2유로짜리 신문을 사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문이 이제 트로츠키 공산당 신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트로츠키 공산당 소년들이 이제 저를 동지 막 이러면서 자주 전화를 해서 "동지 모임에 나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그 아주 특이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굉장히 극좌 정당 처음에는 굉장히 러시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다가 이제는 거의 공통된 목소리로 유럽이 이제 러시아를 타도하는 요런 그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유럽이 지금 약간 통합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 전쟁에 인한 여러 가지 여파들, 에너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보상금 때문에 너무 다들 재정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재정 악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자 도생하는, 그러니까 역시 그 통합된 모습과 분열된 모습을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학우님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시험에서나 이런 그 교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팩트 중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편입돼서
유로존에 들어있는 국가가 19개다라고 했는데 이제 20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크로아티아가 쉥겐 협약에도 가입되어서 쉥겐이 26개 국가에서 27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자, 크로아티아가 편입이 되면서 이제 유럽 여행을 하실 때는 유럽을 막 다니다가 크로아티아까지 해서 이제 90일을 넘어가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쉥겐 안에서는 90일간만 무비자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를 넣으셔서 네, 여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유로존이기 때문에 예전 화폐가 쿠나였나요? 뭐 이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유로로 여행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업데이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1강에서는 제가 유럽 지도를 보여드리고, 역사적으로 이 유럽이, 특히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어서 굉장히 러시아가 이 유럽인이 아니냐로 러시아 안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우랄 산맥을 유럽의 경계라고 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 쪽과 아시아 쪽과 나뉘어져 있다 해서 굉장히 이 러시아의 모호한 위상에 대해서도 막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러시아에 이 우크라이나가 이 유럽에 붙느냐, 나토에 붙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러시아와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김동혁 교수님께서 조금 구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자세한 그 발발과 이런 내용들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강의에서 보여드린 이 표가 있었죠, 그죠? 학우님들 기억하실 텐데, 이 크로아티아가 이제 저쪽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랑과 초록을 모두 아우르는 유로존이자 EU 멤버였고 원래, 그리고 쉥겐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크로아티아가 들어왔다.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가장 그냥 팩트로서의 업데이트고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인과 막 이런 뭐 경과, 앞으로 예상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이 기호학 문학 전공자로서 이제 학우님들에게는 이 문화적으로 또 이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지형들, 각국이 취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 그다음에 특히 프랑스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장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와 침공을 받으면서 이제 2022년 2월 24일의 일인데요. 이 날짜를 보시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2월 28일에 EU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3월 3일에 정말 이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조지아하고 몰도바와 그렇게 서류를 다 같이 받아서 우크라이나도 그냥 바로 캔디데이트로 탁 이렇게 획득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이 세 국가 모두 이제 러시아 침공 이후에 서둘러 가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황은 우리나라 여러 그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의 문서에서는 사태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보고서들이 사태, 뭐 침공, 뭐 이런 침공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사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런 것 어떤 그 정치적인 이 맥락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뭐 정확히 침공이죠. 그래서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고, 그래서 굉장히 유럽연합 가입 신청이 이례적으로 빨리 일어났고 지금 현재 후보국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헝가리와 폴란드의 가입은 10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기사가 나오면서 정말 이례적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EU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뭐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그 연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신청 1년이 지난 이후에 사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신청은 이제 어떤 상태인가. 네, 저 이제 프랑스 신문인데요. 우원네 라드몽 다디지용 막 이렇게 나오는 이 기사에 따르면 어, 이 이제 서류가 계류 중이다. 네. 그러면서 막 사실 뭐 이것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다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폴란드는 10년이 걸렸다. 막 이러면서 이것도 지금 되게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EU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 상황을 조금 살펴보셨다면 이제 친서방, 그러니까 친유럽인 그 정부와 또 친러시아의 정부가 굉장히 이 오락가락하면서 정권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친유럽을 표방하면서 내가 EU에 가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예 공약으로 세우면서 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가장 좀 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의 이제 이 주요한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나토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이 나토는 사실 이제 냉전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어서 역시 김동혁 교수님의 이제 전공 분야이신 네, 이 나토의 여러 이 발전사나 이 팽창의 이 역사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선생님들도 다들 놀라셨겠지만 이제 올해 4월 4일에 핀란드가 나토 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31번째 회원국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상황으로서 나토가 굉장히 유럽과 관계에서도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바뀌었고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도 지금 굉장히 대척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유럽은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 유럽은 유럽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어떤 EU는 EU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 나토하고는 살짝 거리를 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를 거의 좌지우지하고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항해서 EU는 이제 우리는 이 나토하고는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알아서 지킬 거야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 러시아와 이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신청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스웨덴이 가입 대기 중이다. 보시면은 이제 지도에서도 핀란드하고 러시아가 국경을 굉장히 1,300여 킬로미터 정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러시아에 바짝 나토가 붙어왔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이 나토 쪽으로 우리가 병력을 더 배치하고 전력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자, 이 역사를 조금 살펴보시면 이 미국과 서방이 1990년 10월에 독일 통일에 관해서 이제 이 구소련을 꼬시면서 나토는 1인치도 동쪽으로 확장 안 한다라고 말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이 서류가 있다. 이 서류는 1인치도 확장 안 한다 정도까지 말한 건 아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최근에 봤던 그 이문영 교수님의 팟캐스트 방송, 네, 서울대학교 이문영 교수님의 팟캐스트 방송을 보니까 이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토가 예전에는 독일 통일을 하면서 구소련을 설득하면서 확장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독일 통일 이후에 5차례나 걸쳐서 구소련권의 중동부 유럽 국가를 14개를 받아들이고 또 핀란드도 받아들였고 스웨덴 가입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를 이렇게 조여오는 이 미국을 위시한 미국이 거의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이 나토가 점점 러시아를 쪽으로 오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로서는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 굉장히 지금은 나토와 거의 막 한 몸인 것처럼 네, 너도 나도 나토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는 것 같고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는 굉장히 지금 텐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는 이제 사실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강에서 굉장히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기사도 보여드렸었고요. 이 브렉시트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 브렉시트가 지난 지 2년, 네, 실제로 발의가 되고 난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영국의 경제가 매우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유럽의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고립 상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그래서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올 초에 진행된 대국민 조사에서 3분의 2의 영국인들이 EU로 재편입하는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자라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EU에 재가입하자가 아니라 인제 '한번 해 보자.' 인제 어떤 생각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제 이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 브렉시트로 인한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이제 저는 프랑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제 뭐 사실 경제 지표에서는 뭐 너무나 이렇게 자명하게 수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영국의 주식 시장이 항상 1 위였는데 이 시가총액이 인제 "프랑스가 훨씬 넘어섰다."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큰 수혜자가 인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브렉시트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유럽 연합에 대한 이 프랑스인들의 지지도 이런 것들이 정당의 여러 성격을 이 어떤 이념을 결정하곤 했었는데, 이 유럽 연합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10% 상승했고, 영국이 막 고생하는 꼴을 보니까 유럽 연합을 찬성하는 정당의 지지가 높아지면서 그걸 지지했던 마크롱의 재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프렉시트를 이야기했던 정당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지지가 일축이 됐어요. 그래서 에마뉴엘 마크롱이 이 재선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인 브렉시트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제 약간 그런 재선에 성공하시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2022 년에는 이건 사실 순서에 따라서이긴 한데요. 이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선 이후에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3 선이 인제 프랑스에서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뭐 학우님들이나 선생님들 보셨던 프랑스의 그 연금법 개혁이 너무나 강력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혁을 강행해 버렸고,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이제 굉장히 국제 무대에서 본인이 이 전쟁과 이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언론 플레이나 이미지 메이킹을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표를 자처한다는 건 실제로 유럽 대표이긴 하지만 거의 뭐 '세계 평화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제 독일 수상이신 이전에 이제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는 사실 이 양대 산맥이 프랑스 대통령과 이 독일 총리가 양대 산맥으로 약간 힘의 균형을 유지했다면, 지금 독일의 수상인 이 숄츠 이 수상님은 지금 국내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뭐 "EU와 관련해서는 너무 초보다." 막 이런 그 언론의 평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렇게 뭐 재선도 하셔야 되고, 네, 국내 정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더 중요하다라고 정치적 판단을 해서 사실 인제 거의 EU가 마크롱의 동무대로 뭐 젤렌스키도 만나고 푸틴과 전화도 하고 시진핑도 만나러 가고 뭐 이러면서 마크롱이 막 활약하고 있는데, 국내에서의 지지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뭐 많은 얘기들을 생략하고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일간과 관련해서 학우님들과 주목해 왔으면 하는 문제들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이제 유럽의 우경화의 모습입니다. 사실 인제 "각자 도생의 시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의 이 보상으로 굉장히 각국이 막대한 그 보상금, 그다음에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제 에너지 문제까지 막 겹치고 여러 가지 이 물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각국이 계속 우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제가 뭐 오늘 이거를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나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 크림반도는 완전히 러시아가 점령해서 그냥 편입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향후 유럽 지도에서 국경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인제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3 번은 인제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인데, 이 브렉시트 과정에서 사실 이 수상들이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데 뭐 테레사 메이였다가 보리스 존슨이었다가, 그분은 막 코로나도 걸리시고 막 되게 힘든 시기를 막 보냈다가, 그 리즈 트러스라고 한 50일 하고 막 "못하겠어." 하고 나가신 되게 예쁜 여자 총리도 계셨고, 그다음에 지금 인제 약간 굉장히 보수적인 이 리시 수낙이라고 하는 영국 총리가
굉장히 또 뭐 지지율이 높진 않습니다만 네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 영국의 국내 상황들이 굉장히 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위에 오르시는 막 그런 왕실의 모습 막 이런 것만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인제 이 영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간단히 발제는 여기서 마치고 어 사모님들은 여기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